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신우 결혼식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 당일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우의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 시댁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었어요. 저 또한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던 게 아무리 남편의 동생이라지만 도가 지나치는 행동들이 눈에 거슬렸고 결국 듣고만 있던 남편은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하나뿐인 동생 결혼식이라고 뒤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챙겨줬었는데 그런 고마움을 전혀 모르고 더 많은 걸 바라는 신우의 버릇없는 모습들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어요. 누가 봐도 잘못된 행동들인데 그걸 감싸고 도는 시부모님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최대한 좋게 넘어가려 했던 남편이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저도 옆에서 전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화내고 있는 걸 말리지 않았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지만 할 말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아무리 신우가 남편의 동생이라 해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거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시댁 식구들의 화살이 저에게로 꽂혔고 남편은 원래 신우의 말이라면 뭐든 들어줬었는데 갑자기 변한 태도는 제가 뒤에서 남편을 조종하고 있어서 그런 거라는 어이없는 말로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봤을 때 원하는 걸 손에 넣지 못하니까 화풀이를 저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듣고 있던 저도 불만을 터뜨리게 되었습니다. 어머, 이게 왜 전부 제 탓인데요? 저희 새 집에 이사 온 지 2년 됐어요. 그런데 그 집을 왜 아가씨한테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대형 로펌 변호사한테 시집 간다고 해달라는 걸 전부 다 해줄 순 없는 거잖아요. 로펌 쪽 근처에 아파트 많고 이미 그쪽에서 집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을 내어줘야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걸어서 10분 정도 되는 거리니까 로펌 회사와 가까워 욕심이 나는 건 알겠는데요. 저희는 이미 자리를 잡았고 이 사람 또한 회사가 근처에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보고 나가달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고집 부려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새언니, 오빠가 대단한 회사에 다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로펌 변호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업무를 처리하는 줄 알아요? 집이라도 가까우면 그만큼 쉴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니까 다음 날에도 업무에 지장이 없죠. 로펌 회사와 최대한 가까운 데 알아본다고 해서 집을 구한 게 차로 30분 거리예요. 퇴근 시간에 차 막히는 거 보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요. 엄마가 오빠 좀 설득시켜주면 안 돼? 너희도 사정이 없는 건 아니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는 건 알겠는데 네가 그래도 오빠잖니. 동생이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니? 아니요. 설득시키려 해봤자 소용없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해줄 마음 없고 이 문제를 다시 입 밖으로 꺼낸다면 얼굴 안 보고 살 테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너도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싫다는 거 계속 보채면 서로 감정만 안 좋아지는 거라고. 거기에서 살다가 회사 근처에 집 나왔을 때 이사하면 되는 거잖아. 오빠는 내가 잘 되는 게 그렇게 싫어?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앞으로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고. 새언니가 뒤에서 미리 손 쓴 거 아니에요? 내가 뭐 하나 부탁하면 거절한 적 없던 오빠가 이렇게까지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건 새언니가 뒤에서 거절하라고 미리 얘기했겠지. 아가씨,
저희 입장에 대해서 생각은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에 들어간 이유는 그곳에 초중고 학군이 몰려 있어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회사와도 가까우니까 저희 상황에 맞게끔 이사한 건데 아가씨가 바꿔달라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 사람 회사 출퇴근도 그렇지만 애들 학교 문제가 제일 심각해진다고요. 이미 자리 잡아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리면 당연히 아가씨 오빠라 해도 거절하지 않겠어요? 아가씨가 결혼식 올리고 아이를 가진다 해도 학교 갈 때까지 아직 시간 충분한데 벌써부터 이러는 거 나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요. 억지 부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신우의 버릇없는 행동에 불만을 터뜨리자 시모는 자기 딸한테 화를 냈다며 거침없이 막말을 뱉어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대화를 나눠봤자 좋을 거 없다면서 결혼식 전에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길래 저도 남편의 뒤를 따라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신우가 억지 부린다는 걸 시부모도 모르는 건 아닌데 변호사 사위 들인다는 거에 들떠서는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눈에 훤히 보였어요. 남편은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이럴 때면 정말 정 떨어진다고 결혼식 전에는 어떠한 전화도 받지 말라면서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전에 시모와 신우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해도 받지 않았어요.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았고 또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연락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이 먼저 움직인다고 가족들과 저녁 먹고 있는 시간에 신우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직접 찾아왔어요. 남편은 신우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가족들과의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다는 거에 화가 잔뜩 올라 현관문을 확 열면서 분노를 표출했어요. 남편과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갔지만 그렇게까지 화를 낸 적은 처음 봤었는데 시모와 신우도 남편이 무섭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는지 당황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눈치가 없는 건지 이왕 온 거 할 말은 해야겠다면서 남편을 강하게 밀친 뒤 신우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허락도 없이 집에 들어온 거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제 허락 없이 왜 함부로 집에 들어오세요?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면 제가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너는 생각이 없는 거야? 오빠한테 먼저 전화해야 되는 게 순서 아니냐고. 애들 밥 먹이고 재워야 하니까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만 나가줘. 나 더 이상 화나게 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동생이라 해도 개념 없이 행동하면 더는 못 참아.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너랑 엄마가 무슨 말을 해도 들어줄 마음 없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는 결혼식 날 가지 않을 거니까 알아서들 판단해. 대단하다, 대단해. 네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으면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어? 평소 같았으면 동생이 뭐 하나 부탁해도 다 들어줬는데 저런 태도를 보인다는 건 누가 봐도 옆에서 입김을 계속 불어넣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 화를 내는 거겠지. 네가 그동안 엄마한테 소리친 적 있어?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제일 싫어하는 네가 엄마한테 큰 소리 친 적 그동안 살면서 있었냐고. 없었잖아.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로밖엔 안 보이는데 평소 같았으면 이 집 넘겨달라고 했으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행동했을 텐데 네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내 아들이 이 정도로 경기를 일으키면서 싫어하는 거니?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 집 시세대로 주겠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너희들은 이미 새 집에서 2년을 넘게 살아왔고 어디서 살던 그게 상관없지만 얘는 입장이 다르잖니. 이제 곧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처음 시작하는 신혼집이 제일 중요한데 거리가 멀어서 생활상 불편함이 생기면 그로 인해 서로에게 불만이 쌓일 수도 있는 거라고. 어제 내 사이가 일하는 로펌 회사에서 신혼집까지 출퇴근 시간을 확인해 봤는데 서울 시내권이라 조금만 늦어도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더라. 본면 생활에 지장이 생길 게 뻔하다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생이 결혼한다는데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까지 서로 얼굴 붉혀가면서 화를 내야 되겠어? 이런 감정으로 앞으로 어떻게 얼굴 보고 살 거니? 어머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안 사정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회사도 문제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해요. 그래서 저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이랑 아가씨는 저희가 계속 받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꺼내놓는데 저희 입장에서 단 한 번이라도 이해해보려고 생각은 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것도 아니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결혼식이 코앞인데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식을 올릴 수는 없잖아요. 안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택도 없는 소리 마세요. 맞네. 새언니가 옆에서 오빠 꼬드긴 거 맞네. 엄마도 말하는 거 봤지? 오빠가 내 말 거절할 사람이 아닌데 새언니 태도를 봐봐. 이 집 절대 뺏기고 싶지 않다는 저 눈빛을 보면 탐 나오잖아. 옆에서 우리 오빠 구워 삶았겠지. 오빠, 내가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부탁하는데 정말 안 들어줄 거야? 나랑 평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은 거냐고. 동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오빠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매몰차게 행동할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야. 남편은 신우의 억지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신우가 남편한테 부탁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들이었지만 이번에 요구했던 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단호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고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자 신우와 시모는 그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생긴 분노는 저에게 전부 돌아왔어요. 제가 한마디로 나쁜 여자가 되어버린 거였죠. 옆에서 남편을 설득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고 별거 없는 집안 며느리로 받아들여줬는데 눈치껏 행동하지 않았다는 게 두 번째 문제였어요. 시모와 신우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이사를 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저도 남편 옆에 서서 반대를 했다는 거에 시모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없는 집안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따라야지. 네가 감히 내 앞에서 불만을 꺼내? 시애미가 좋게 얘기하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지? 네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 후회하게 만들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얘기했지? 눈치껏 행동하라고. 앞으로 네가 우리 집안 며느리로 살게 된 걸 후회하게 만들어주마. 여기까지 힘들게 걸음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인지하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는 말만 한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네가 한 행동에 대해 나는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그 뜻에서 용서 구해봤자 소용없다는 거 똑똑히 기억해라. 두 모녀는 저에게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저를 노려보고 있었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했던 말들은 분명 제가 앞으로 안 좋은 일들을 겪게 될 거라는 경고의 말을 해주는 거였지만 남편이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두려운 건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서로는 결혼식 전날까지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어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남편과 함께 예식장을 가게 되었는데 잠시 뒤 식장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졌어요. 저희 부부는 집에 혼자 계신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장에 참석했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지금까지 엄마 혼자 지내셨기 때문에 예식장을 같이 가게 되었던 건데 식장에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본 시모가 저희 엄마를 안 좋은 시선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시모가 왜 안 좋은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도 안 받아주는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워했지만 그래도 침착하게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엄마가 부조를 내려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건네줬는데 그 순간 엄마의 부조를 중간에서 가로챘어요. 이리 줘봐라. 뭐야? 사돈, 지금 이걸 부조라고 낸 건 아니죠? 아니,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혹시 잘못 넣었나 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기본 100 아니에요? 왜 80만 원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냥 평범한 결혼식도 아니고 내 딸이 대형 로펌 변호사와 결혼을 하는데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앞으로 돈 들어갈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왕 쓰는 거 100만 원 맞추면 얼마나 좋아요? 결혼식 시작부터 기분 잡치게 하려는 건지 정말 너무하시네. 네가 이런 건 미리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미리 사돈이 얼마를 부조할 건지 확인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채워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니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다. 그때도 눈치 없이 행동하더니 지금도 하는 짓 보면 앞으로 시집살이가 순탄치만은 않겠다. 부조도 적은데 옆에서 몸으로라도 제대로 때워. 일가 친척들 오시면 상냥하게 인사 잘 드리고 인사 다 끝나면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눈에 띄지 않게 저쪽 구석에 박혀 있어라. 쓸데없이 나대지 말고 내가 부를 때까지 꼼짝도 하지 말거라. 누구 닮았나 했더니 사돈을 똑 빼닮았네요.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방금 뭐라고 했어요? 그 봉투 이리 내놓으세요. 장모님, 부조할 필요 없으니까 서로 넣어두세요. 부조는 사람 마음인 거고 상황에 맞게 하는 건데 엄마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조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 진짜 기분 나쁘네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부조 들어온 걸 다시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그냥 20만 원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깔끔하게 100만 원 맞춰주면 기분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좀 더 달라고 했던 건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게 남 결혼식도 아니고 우리 집안 막내딸의 결혼이잖아. 너 정말 끝까지 엄마 실망시킬 거야? 동생 결혼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가족한테 상처 주는 행동 더는 못 참겠어요. 솔직히 별로 오고 싶지도 않았었는데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았고 한 번뿐인 동생 결혼식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 어렵게 온 자리인데 장모님 앞에서 부조봉투 빼서 얼마인지 확인해보는 엄마가 너무 창피해요. 장모님이 지금 말을 안 하고 있지만 기분이 어떨지 엄마는 전혀 생각 못 하시죠?
이 돈 다시 돌려드릴 거고 부조는 하지 않을 겁니다. 장모님, 저희는 저쪽으로 가시죠. 시모는 돌발 행동에 저도 정말 많이 놀랐던 게 저희 엄마가 축의금으로 내민 봉투를 옆에서 가로채더니 80만 원만 냈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불만을 털어놓는 모습이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의에서 한참 벗어난 시모의 행동은 남편에게도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저희 엄마의 부조금을 다시 빼서 들었어요. 저희 부부는 신우 결혼식 전날까지 갈지 말지 정말 많이 고민했었는데 참석하지 않는 것보단 얼굴이라도 비춰야 뒷말이 안 나올 것 같아 어렵게 자리에 참석했던 건데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시모는 저와 엄마를 노려보면서 얼굴을 붉히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바람에 저희 쪽으로는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화를 가라앉히고 있었어요. 엄마는 남편한테 가지고 있던 돈이 현금으로 80만 원밖에 없어서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는데 100만 원 채울 걸 그랬다고 좀 전에 상황들이 전부 엄마 탓인 것 마냥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런 엄마의 말에 시모는 100만 원을 맞춰줬어도 더 큰 돈을 바랐을 거라면서 일부러 저러는 것 같다며 시모와 어떤 문제로 서로의 감정이 안 좋았었는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제서야 엄마도 돌아가는 상황을 대충 알게 되었고 결혼식은 예정대로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식이 끝난 뒤 저는 엄마를 모시고 식장을 나가려는데 남편이 저와 엄마를 불러 피로 현장으로 향했어요. 시모와 신우가 있는 곳에서 식사를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남편은 여기까지 힘들게 와놓고 밥 한 끼 안 먹는 게 말이 되냐면서 저와 엄마를 모시고 피로 현장에 들어서려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손을 내밀면서 가져간 부조금을 다시 내놓으라고 인상을 쓰고 있었지만 남편은 그런 시모를 무시했습니다. 제가 낸 축의금으로도 충분하지 않아요? 식사 한 끼 하는 거 가지고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세요. 이 결혼식 무사히 끝내고 싶으면 저 그냥 놔두시라고요. 지금 상당히 많이 참고 있거든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도 그냥 막 나갈 거예요. 간단하게 먹고 나갈 거니까 비키세요. 너 결혼하더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어떻게 엄마한테 대들 수 있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냥 아쉬워서 한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80만 원 부조보다 100만 원 맞춰주는 게 보기에도 좋으니까 부탁한 건데 그게 그렇게 싫었니? 그리고 사돈이 준 80만 원 네가 도로 가져갔잖아. 나도 너랑 아까 그 일 있고 나서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는 줄 알아? 사돈이 생각 없이 행동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그 20만 원 아껴서 국 끓여 먹을 거예요? 아무리 없이 산다지만 축의금 아끼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경조사비 100도 안 내놓고 무슨 밥을 달래? 지금 당장 20만 원 채워서 다시 100만 원 가지고 오지 않으면 피로 현장은 출입할 수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로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라고 생각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도 필요 없어. 나는 앞으로 내 변호사 사위를 아들로 생각하며 살 거다. 어차피 너희들 있어봤자 아무 쓰잘머리 없는데 차라리 큰아들 없는 셈 치고 사는 게 낫지. 집 그거 꼴랑 바꿔달라는 것도
엄청 싫어하더니만 축의금 100만 원 맞춰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큰 며느리 너가 들어온 뒤로 좋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아주 밉상이다, 밉상. 시모는 피로 현장에서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엄마와 저희 부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피로 현장이 조용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희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100만 원을 채워주지 못한 것 때문에 일이 커진 것 같다면서 좋은 날 얼굴 붉히지 말자며 최대한 좋게 풀어가려고 시모의 손을 잡았는데 그 순간 시모가 저희 엄마를 강하게 밀쳤는데 하필 필요 현장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와인잔이 떨어지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엄마는 뒤로 넘어짐과 동시에 깨진 와인잔의 손이 그대로 찢어지는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보이면 안 될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시모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면서 엄마를 일으켜 세워드리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엄마를 부축해 일으켜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신랑 측 사람들이 엄마와 뒤에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전부 기립하더니 엄마 앞으로 뛰어왔어요. 저희 모두는 그 광경에 당황스러웠었죠. 알고 보니 엄마를 부축했던 그 사람은 신우가 결혼할 남자의 로펌 회사 대표였고 신랑 측 사람들은 전부 변호사였기 때문에 대표의 얼굴을 보고 전부 기립해서 엄마 앞을 뛰어 달려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로펌 회사 대표가 왔다는 소식을 접한 신우와 신랑이 저희 앞으로 뛰어 달려왔어요. 그런데 엄마의 한마디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 모습을 지켜본 시모와 신우는 말도 안 된다며 경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전혀 알지 못했던 일이라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넘어진 엄마를 부축해준 로펌 회사 대표는 엄마와 예전에 과는 달랐지만 대학교 친구 사이였고 최근에 우연히 서로 만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대표라는 분이 필요 현장으로 걸어오면서 시모가 보인 행동들에 대해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더니 신우 신랑에게 한마디 건넸습니다. 신우의 예비 신랑은 대표의 한마디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김변은 사건 해결 능력이 탁월하니 이번 건에 대해 처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직접 부탁하는 걸 거절하지는 않겠지? 내가 직접 나서길 바라는 건 아니지? 자네가 직접 이 사건을 정리해준다면 앞으로 자네가 받을 혜택은 더 많아질 걸세. 결혼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걸 내 눈앞에서 전부 목격했는데 그냥 지나칠 수는 없어서 말이지. 이번 일에 대해선 자네 말고도 처리해줄 사람은 많지만 내가 자네를 택한 이유는 누구보다 내 편에 서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줄 것 같아 부탁을 한 거니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나도 내 친구가 이 결혼식에 참석해 있을 거라곤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라 친구가 넘어진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랐거든. 아니, 제 사이가 다니는 로펌 회사의 대표시라고요? 그리고 안사돈과 친구 되는 사이고요? 아이고, 제가 전혀 알지 못해서 잠깐 실수를 했나 봅니다. 잠깐 서로 오해가 있다 보니 일이 좀 생기긴 했는데 별일 아닙니다. 이 정도 일로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가족들 일인데 그냥 좋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이가 저를 상대로 법적으로 싸워야 한다면
서로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겠어요. 그건 이 결혼식을 망치겠다는 말이잖아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되겠죠. 저는 일적으로 김변한테 부탁을 한 건데 만약 거절을 한다면 저도 그 다음 일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회사에서 그래도 아끼는 사람 중 한 명을 잃게 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억울한 입장에 놓여 있었는데 그걸 지나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제 사람을 일적으로 지시를 한 거니 거절을 한다면 더 이상 제 회사를 다닐 수는 없겠죠. 법적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엄마도 신우의 신랑 로펌 회사의 대표가 친구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셨지만 그 회사 대표라는 건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마주치게 될 거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로펌 회사 대표는 신우 신랑에게 저희 엄마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이 상황이 상당히 껄끄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비 장모님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해야 되다 보니 안 좋은 모습들을 꺼내서 법적 승소로 이끌어야 되는 복잡한 상황이었죠. 옆에서 신우는 저희 엄마 편에 서서 변호하지 말라고 했지만 대형 로펌 회사에 들어가는 게 쉬운 문제도 아니라서 신우 예비 신랑은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로 신우 예비 신랑 측 부모님들도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로 인해 결혼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결국 시모는 예비 사이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 자리에서 저희 엄마한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고 이 모습을 신우 예비 신랑 식구들이 전부 다 보게 된 터라 파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네요. 그날 이후 저희 엄마는 로펌 회사의 대표분께 양해를 구해 다른 변호사를 소개받아 시모를 상대로 소송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로 신우는 파혼을 당하게 되었고 이 문제 또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시모와 신우의 얼굴을 안 보며 살고 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커서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본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결과니 어쩌겠어요.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엄마가 대형 로펌 대표분과 친구 사이였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경험하게 되네요. 이래서 항상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나 봐요. 사람 앞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았는지 이번 일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장남으로서 7 혈육을 위해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왔던 50대 남자입니다. 그동안 정말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모든 게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었네요.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께서 포장마차 일을 하시면서 잠 한숨 못 자가며 저희 가족을 먹여 살려 오셨습니다. 그때의 고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장남이었던 제가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부모님 옆에서 도와드려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에게 입이 닳도록 하시던 말씀이 있으셨죠.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가족이 우선이고 서로 의지하면서 지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얼굴만 보면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부모님의 사고는
저희 가족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었네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모님께서 남겨두고 떠나신 포장마차 하나뿐이었어요. 부모님께서 포장마차를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옆에서 전부 다 지켜보며 배워왔었기 때문에 손에 익었었지만 그때와 다르게 홀로 모든 걸 감당해야만 하는 책임감 무게는 저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번 눈물을 훔치며 제 밑에 있는 동생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절이 없던 동생들은 저를 보면서 입만 벌리고 있었고 어미새가 되었던 저는 먹여 살리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 속에 갇혀 정신없이 앞만 보며 뒷바라지 해왔었는데 그동안 제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언제부터인가 몸에 이상 반응이 오기 시작했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아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간경화가 진행이 되었다며 기증을 받아야 될 정도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고 말았네요. 결국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고 제가 입원을 했다는 말에 그래도 동생들이 걱정이 됐는지 병문안을 왔더라고요. 간이 좋지 않다 보니 달라진 제 모습에 동생들은 걱정을 하고 있었고 눈물까지 보이며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니 괜히 신경 쓰게 한 것 같아 미안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네요. 그동안 오빠가 우리 먹여 살리겠다고 밤낮이 바뀌는 바람에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거 아니야. 내가 항상 얘기했지? 몸부터 챙겨야 된다고. 오빠도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결혼해야지. 지금까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뼈 빠지게 뒷바라지 해주다가 정작 오빠의 삶은 하나도 없었네. 빨리 건강 되찾고 이제 삶의 여유를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의사는 뭐라고 하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네. 그래서 지금 기증자를 찾아야만 되나 봐. 기다리고 있긴 한데 언제 연락이 올지 모르겠네. 그럼 지금 오빠 간이 전부 망가졌다는 거야? 기증자는 어떻게 찾으면 되는 건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수술받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이런 쪽으로 전혀 알지 못하니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네. 수술비가 많이 필요한가? 수술비보단 간을 이식해줄 기증자가 나타나는 게 지금으로선 제일 급한 문제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은데 기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래도 오래 살지는 못할 거야. 너희들도 돈도 중요하지만 항상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돼. 그럼 기증자만 나타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야? 수술비 정도야. 그동안 우리가 오빠한테 받은 게 있는데 당연히 모아서 해결해 줄 수 있지. 그런데 기증은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좀 전에 담당 의사를 잠깐 만나고 왔거든? 그런데 기증자가 하루빨리 나타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것도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있나 봐.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물어보니까 가족들 중에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간의 일부를 떼어내서 기증해 줄 수 있다고 그러네. 우리 중 한 명이 기증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있으면 바로 수술 날짜 잡아서 진행할 수 있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 누나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순간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입을 열지 못했고 병실에는 침묵만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선을 어디에다가 둘지 몰라 침대에서 돌아 누웠고 등을 돌린 상태에서 난감해하는 동생들에게 바쁜 것 같으니 일찍 들어가 보라며 쉬고 싶다고 제가 먼저 침묵을 깨게 되었네요.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서로 일이 바쁘다며 순식간에 모두가 병실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실 문 밖에서 동생들의 언성 높은 목소리가
제 귓속에까지 들려왔어요. 그리고 주고받는 대화 소리에 한숨을 쉬고 말았네요. 막내 너는 항상 그 입이 문제야. 네가 말한 기증에 관련된 얘기 누가 모를 줄 알아?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당연히 전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어? 너는 기증해줄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아니면 누군가 기증해주겠지 생각한 거야?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니? 제발 입 밖으로 내뱉기 전에 먼저 분위기 파악부터 하고 나중에 해도 되는 말이면 따로 모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던가. 굳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가족 중에 기증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수술 금방 받을 수 있다는 말을 꺼내서 누나들을 난감하게 만들어야 되겠니? 그럼 네가 큰오빠한테 기증을 해주던가. 누나, 나 이번에 결혼했잖아. 신혼이라고. 괜히 기증했다가 몸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라고? 누나는 내가 기증을 해주면 좋겠어? 누나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냐고. 이제 시작하게 된 우리 가정에게 불행이 찾아올지도 모를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가정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리고 오빠한테 제일 많이 뜯어간 사람이 막내 너 아니야? 모아둔 재산도 얼마 없는 놈이 굳이 결혼하겠다고 몸 안 좋은 오빠 더 고생시키고 힘들게 장만한 집까지 전부 처분하게 해서는 지금 원룸에서 살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네가 양심이 있으면 나서서 기증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욕심은 많아서 전부 다 가지려 했던 네가 이제는 오빠한테 좀 베풀어봐. 언니들도 만만치 않으면서 왜 막내한테만 그러는 거야? 좋은 집에 시집 가야 된다고 오빠한테 빨대 꽂아서 전부 다 빨아먹어놓군. 이런 상황 오니까 동생들 탓하는 거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구 하나 오빠한테 기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냐고. 병실 밖에 있던 동생들은 그동안 살면서 누구는 적게 받고 또 누구는 많이 받았는지 그런 걸 비교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을 이식해 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더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참 한심해 보였어요. 저는 장남으로서 동생들을 지켜주고 싶지 기증을 받으면서까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 동생들이 어느 순간부터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제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어쩌다 연락이 돼서 왜들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그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 더 이상 병원에 찾아오지 않았네요. 그때 처음으로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는지 너무 후회스럽기만 했었습니다. 동생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는데 정작 제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 슬프게 다가왔어요. 저와 같은 병실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 중 한 분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 많은 가족이 더 이상 찾아오지 않냐며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그런 거라고 혀를 차셨어요.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고 동생들을 향한 원망스러운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만 했었죠. 날이 가면 갈수록 좋지 않은 몸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줄어드는 현실 또한 답답하게만 느껴졌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기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생들에게 단체 문자를 넣었어요. 요즘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도움을 좀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부탁을 했는데 아무도 답장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재산 전부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단체 문자를 전송하는 순간
그동안 수십 통의 문자를 보내도 답장 한 번 하지 않았던 동생들이 문자 오고 답장이 늦어지자 전화까지 오면서 난리가 나게 되었네요. 돈 얘기가 나오자 본색을 드러낸 모습들이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고 잠시 뒤 눈앞에 엄청난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7명의 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 제 건강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오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야? 내가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 내기가 너무 힘이 들더라고. 그래서 항상 눈에 밟혔는데 오늘 글쎄 꿈에서 오빠가 나왔더라고. 이렇게 살다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며 살아왔던 오빠가 우리 품에서 떠나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하던 일도 때려치우고 병원으로 급하게 달려왔다니까. 내가 오빠 전담 간호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누나가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속 보이는 거 알아? 솔직히 모두 다 코빼기도 안 베치다가 큰형이 옆에서 간호해주면 재산 주겠다는 말에 급하게 달려온 거잖아. 생전 전화 한 통 하지 않던 큰 누나가 제일 무관심했었으면서 꿈에서 큰형이 나왔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나는 그냥 털어놓고 얘기할게. 막내인 내가 그래도 남자니까 형을 도와주는 데는 제일 편할 거라고. 야, 막내 너는 빠져. 어디서 지금 끼어들려 하는 거야? 나는 간호사 일도 했었어. 일은 내가 제일 적합하다고. 제발 그만들 좀 해. 오빠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얼굴 붉히면서 싸우려고 여기 모인 건 아니잖아. 큰 오빠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고. 여기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야. 집안 창피하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좀 해결하자. 너희들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내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지 말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 그동안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다들 핑계만 대고 한 번도 입원했던 첫날 빼고 단 한 번도 찾아온 적도 없었잖아. 오죽했으면 병실을 같이 쓰는 저 어르신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동안 덕을 쌓지 못해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거란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 부모님 일찍 여의고 중학교 때부터 뼈 빠지게 전부 뒷바라지 해줬는데 내가 덕을 쌓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야 할 정도로 잘못 살고 있었던 거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야? 너희들은 그저 나를 돈을 만들어주는 기계로 보고 있었던 거니? 내 입으로 기증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동생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 없이 서 있기만 했어요. 그동안 저에게 뼈와 살을 가져가 놓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정도로 안 좋아지자 걸레짝처럼 버릴 생각만 하고 있었던 놈들이 마지막 남은 재산까지 털털 털어가려고 한자리에 모였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과거의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느끼게 되었고 제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동생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전부 돌아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자 넷째 여동생이 한마디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손에 잡히는 건 뭐든 집어 던지고 말았네요. 그럼 오빠가 가진 재산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어찌됐든 옆에서 간호해줄 사람 한 명은 필요한 거잖아. 지금 우리한테 단체 문자 보내놓고 이대로 그냥 돌아가라고? 겨우 시간 내서 찾아왔는데 우릴 가지고 노른 거야? 어차피 오빠 기증받지 못하면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럼 그 전에 재산을 미리 정리하면 되잖아. 오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 되지도 않을 텐데
그거라도 아쉬워서 받으려고 온 동생들을 생각해서라도 공평하게 나눠주던가. 아니면 간호해줄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몰빵해줘야 더 이상 미련을 가지지 않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 이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인 지금 서둘러 결정해줬으면 좋겠어. 오빠가 서운해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증을 해줄 수 있겠어? 오빠는 혼자 살고 있잖아. 지켜야 될 가족이 더 이상 없는데 굳이 간을 우리한테 기증받을 필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간을 기증해달라고 부탁했니? 그리고 돈을 줘야만 내 얼굴을 보러 오는 거야?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길래 이런 식으로 대접하는 거지? 세상 떠난 부모님 대신해서 아빠 엄마 역할 해온 나를 단 한 번이라도 고맙게 느낀 적이라도 있어? 2번 다시 너희들 얼굴 볼 생각 없으니까 찾아오지 말고 각자의 인생 열심히 살도록 해라. 넷째 여동생은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했고 저 또한 이성을 잃어 병실은 난장판이 되면서 간호사분들이 동생들을 내쫓았고 그제서야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좋게 대화를 풀어나가려 했는데 동생들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었고 너무 마음이 안 좋아 그날 정말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부모님이 살아 계셨다면 저도 누군가의 남편이 되었을 테고 정상적인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었을 텐데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시간들 때문에 부모님을 원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동생들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홀로 외로운 병원 생활을 보내야만 했어요.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환자들 중에 제 사정을 전부 알게 되신 어르신의 가족분들께서 되려 저를 가족처럼 아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동생들이 하나같이 멀쩡한 놈이 없냐고 저 대신 욕을 해주셨고 말동무도 해주시며 제가 받았던 상처를 씻어내려 주셨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같은 공간에서 지내시던 환자분들은 전부 다 몸을 회복하셨는지 퇴원 절차를 밟으셨고 또 다른 환자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더 이상 정도 붙이고 싶지 않았어요. 어차피 떠나시게 될 분들인데 제 마음만 공허해지는 슬픔이 저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이겨내며 병원 생활을 지속해 오던 어느 날 간을 기증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고 저에게 그토록 바라던 기회가 찾아오게 되면서 수술 날짜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을 동생들에게 알리고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가족인 만큼 회복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단 한 명도 병원으로 오겠다는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좋은 소식인 만큼 연락을 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화에도 다들 받지 않았고 의사에게 보호자 없이 수술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가족이 아닌 다른 지인들은 없냐고 물어보는 말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친구 하나 만들지 못한 채 일만 해와서 전화번호에는 저를 보호자로 나서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눈앞에 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이는데 보호자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이 너무 충격이었고 발만 구르며 핸드폰을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병실 문을 열고 저를 찾아왔어요. 고개를 들어 확인해 보니 맨 처음 입원했을 때 함께 병실에서 시간을 보냈던 어르신이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찾아왔다며 한쪽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당황한 어르신께
제 사정을 전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어르신께서 보호자를 자처해 주셨고 저는 그토록 바라던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 받은 이후부터 몸의 회복 속도는 빠르게 올라갔고 제 사정을 알고 계셨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저를 6개월간 살펴주셔서 퇴원 수속까지 밟을 수 있었어요. 동생들은 하나같이 연락 한 통 없었고 수술을 했다는 말에도 찾아오지도 않았는데 가족도 아닌 남이 저를 아껴주시는 모습을 보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의 가족분들과 인연을 맺어 서로 안부도 물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었지만 더 이상 동생들에게는 제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아 저도 2번 다시 연락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모두가 원하는 거라 미련 없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복덕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복덕방에 들어가 토지 대장을 살펴보는 순간 첫째 여동생이 하필 그 모습을 또 보게 되었는지 복덕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고 저와 눈이 마주친 동생은 누군가와의 전화 통화를 끊고 제가 보고 있는 토지 대장을 뺏어들어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첫째 여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고 있었는데 잠시 뒤 동생들이 줄줄이 복덕방으로 들어왔고 제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서로 나눠 가지겠다며 싸우고 있었네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네. 혼자서 이 많은 토지를 매각해서 잠적하려고 그랬던 거야? 이거 부모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오빠한테 남겨주신 거였어? 그런데 혼자서 이걸 먹으려 했던 거야? 내가 복덕방에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누워서 코베일 뻔한 거잖아. 돈도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 뭐하러 이 좋은 토지를 붙잡고 있었대? 지금 당장 처분하면 몇십억은 그냥 들어오는 땅이잖아. 그동안 돈 없다는 말만 하더니 우리가 돈이 급하다고 할 때마다 조금씩 처분해서 자금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지? 가족도 믿지 못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거야. 너희들 이거 봐봐. 이게 오빠의 진짜 모습인 거야. 혼자 뒷주머니 차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어쩔 거야? 처분한 돈을 어떻게 나눌지 생각해 보라고. 너 말 잘했다. 내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걸 느꼈는지 알아? 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단 한 번도 찾아온 적 없었잖아. 간이식 수술 받는다고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말에도 연락 한 통 없이 수신까지 차단했을 때 같은 병실에서 생활하던 환자분이 나를 가족처럼 살펴주시고 보호자까지 자처해 주셨어. 그때 나는 너무 뒤늦게 깨달은 거야. 부모님의 말만 듣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내 몸 부서져라 지켜오고 있었는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던 현실을 보면서 잘못 살고 있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 주셨던 이 토지를 너희들에게 나눠주지 않기로 결심했고 처분한 금액은 그동안 고생한 보답이라고 생각하려고.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봤자 아무 소용없어. 내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권한이 조금도 없거든. 각자의 인생 알아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 동생들은 난리가 나게 되었고 저에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
용서를 구했지만 사람이 아플 때 받은 상처는 평생 간다고 저 또한 동생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무조건 팔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던 토지를 이제서야 처분해야 될 때가 온 거였죠. 땅은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큰 재산으로 돌아올 거라고 부모님은 어렸을 적에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면서 토지 매입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장남인 제 이름으로 상속을 해 주셨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처분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라는 부모님의 부탁을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차후에 가족 모두가 주저앉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면 그때 처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말씀대로 제가 살기 위해 토지를 처분한 다음 제 인생을 이제서야 살아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병실에서 인연을 만들게 되었던 어르신의 가족분들께 그동안 받았던 감사의 표시를 금전적으로 보상을 해드렸고 남은 돈으로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가려 합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제 인생, 이제 보상받으면서 살아도 되겠죠. 핸드폰 번호를 바꾸고 7의 혈육과 인연을 끊으려 하니 막상 두렵기도 합니다. 그동안 함께 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집안의 가장은 원래 이런 건가요? 제가 받은 배신 때문에 괴로워 죽겠는데 저를 모질게 대했던 동생들이 눈에 밟히는 건 왜일까요?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확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생들을 등지려 하니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얼굴이 제 앞을 가로막고 있네요. 저도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싶은데 막상 일을 저지르고 나니 혼자인 제 자신이 너무 외롭고 쓸쓸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은 행복하신가요?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